칸트의 윤리적 실천 이론에 따른 정원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한 조금은 색다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 비르켄도르프에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계가 있었다. 이 기계는 마을 사람들이 매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알고리즘은 일종의 정원명령처럼 여겨졌다. 누구나 알고리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알고리즘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너의 행동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하라. 이 규칙 덕분에 마을은 평화롭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노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즉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생활했다. 어느 날 마을에 정직하지 못한 상인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트릭스터였다. 트릭스터는 알고리즘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행동하려 했다. 그는 밤에 몰래 상점에 들어가 몇 가지 물건을 훔쳤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훔친 물건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시장에 팔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물건들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쁘게 물건을 샀다. 하지만 곧 마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상점 주인은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장에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물건들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혼란은 마을 전체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 이때 마을의 현자이자 알고리즘 설계자인 프로페서 칸트맨이 나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여,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기억하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원칙으로 삼아 행동하는 것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트릭스터처럼 행동한다면 모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지 생각해보게나? 트릭스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칸트맨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내 행동이 보편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나? 트릭스터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만약 모든 사람이 저처럼 행동한다면 이 마을은 금방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제 행동은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칸트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부터 보편적으로 옳다고 여길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네. 정의롭고 정직하게. 트릭스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트릭스터를 용서하고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받아들였다. 그 뒤로 마을은 이전처럼 다시 평화롭고 신뢰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이 작은 마을 비르켄도르프의 이야기는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즉, 자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그 기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칸트의 윤리적 실천 이론은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며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일상 속에서 칸트의 윤리적 실천 이론을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개념을 바탕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한 미스터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평화로운 도시에 원인의 광장이라는 명물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며 이를 둘러싼 기묘한 이야기들이 도시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곳에서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오늘은 이내 원인의 광장이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란 사건을 소개해야겠습니다. 주인공은 현자 아리스라 불리는 은둔자입니다. 그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의 논리와 철학을 가르치는 시험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새롭게 지어진 도시 중심의 거대한 동상이 사라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동상은 시청 앞에 있었고 도시민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 동상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금세 소란에 휩싸였고 시민들은 현자 아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자 아리스는 4가지 질문을 던지며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동상의 진료인은 무엇이었고 형상인은 어떤 형태였으며 작용인은 누구였고 그리고 목적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시민들은 이 질문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리스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리스는 진료인 마테리얼, 코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동상의 재료는 순금과 은으로 도시, 부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형상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동상은 이 도시의 초대시장, 고귀한 산도로 비르기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이 동상의 형태가 이런 중요한 인물을 상기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아리스는 작용인 에피션트, 코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용인은 이 동상을 실제로 만든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레온티우스는 자신의 작업장을 두고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 이는 그가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마지막인 목적원인이었습니다. 아리스는 동상이 상징하는 목적을 찾기 위해 도시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고문서에 따르면 이 동상은 산드로 시장이 도시를 구한 공로를 후세에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원인을 모두 파악한 현자 아리스는 시민들에게 모인 중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는 그날 밤 광장에 남아요의 한 단서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누군가가 몰래 동상을 옮기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가 찾던 레온티우스였습니다. 알고 보니 레온티우스는 동상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아무도 그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동상이 오래되어 무너질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수리하고 새로운 재료로 보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아리스에게는 의문으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또한 레온티우스는 시청의 지원 없이 혼자 일을 처리하느라 밀리에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스는 레온티우스를 설득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공동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동상은 무사히 복원되어 다시 광장에 세워졌고 시민들은 내 원인 이 개념을 이해한 후 현자 아리스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후세의 이 사건은 내 원인의 미스터리로 불리게 되어 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원인이 광장은 도시의 심벌이 되어 철학과 논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존경을 한층 더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전래 동화 같은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조이빌이었고 주민들은 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했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 이론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었죠. 마을의 기본 신념은 간단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옳은 행동이라는 것. 이 마을에는 행복 추적자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행복 추적자들은 마을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답니다. 이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통계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느 날 행복 추적자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인 밀라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밀라는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있곤 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신뢰했답니다. 그녀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늘 노력했고 약속된 행복을 주민들에게 가져다 주곤 했죠. 어느 날 밀라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 현상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주민들이 아침마다 조금씩 불행을 느낀다는 점이었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분명 아침이면 기분이 이상하게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밀라는 다양한 추론을 해보았고 결국 아침 식사가 문제의 근원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같은 빵과 치즈로 아침을 해결하곤 했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전통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전통적인 아침 식사가 만족스럽고 익숙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단조로워지며 사람들에게 작은 불행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어요. 밀라는 곧바로 행복 다양화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그녀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아침 식사 문화와 요리를 조사해 매일 다른 아침 메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단행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아침 밥상의 다양성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밀라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첫날 마을 광장에 다양한 나라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프랑스식 크루아상과 커피, 일본식 생선과 밥, 영국식 베이컨과 달걀, 한국식 미역국과 밥까지 각양각색의 아침 식사가 차려졌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생소해하며 조심스레 맛보았지만 곧 신기하고 새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매일 아침 조이빌의 주민들은 다양한 음식을 기대하며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기대감과 신선함은 그들의 하루를 훨씬 더 즐겁게 만들었답니다. 밀라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마을 전체의 행복지수는 급격히 상승했어요. 결과적으로 조이빌은 공리주의적 접근을 통해 마을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밀라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답니다.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행복을 안겨주었고 조이빌은 더욱더 밝고 행복한 마을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우리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큰 행복은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 언제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아테네에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작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으며 젊은이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언제나 뜨거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성은 대단했지만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는 바로 무지의 지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뜻했습니다. 어느 날 광장에 어린 제자 플레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했습니다. 플레온은 소크라테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무엇이든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의 하나뿐인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플레온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라면 진실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플레온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진실을 알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도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까요? 플레온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무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옳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플레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수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단다.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플레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다. 플레온,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이제 너는 참된 지식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 플레온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크라테스의 무지의지 개념을 전파하며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플레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더 많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 성찰을 통해 무지의지를 받아들이고 참된 지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이 과정 속의 반짝이며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